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관리 회계의 마지막 수업으로 관련 원가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의사결정과 장기 의사결정 개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관련 원가가 무엇인지, 증분 분석 이런 것이 무엇인지, 경영자가 일회성 특별 주문 의사결정을 받았을 때 어떤 점을 고려해서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지, 경영자가 부품을 자가 제조할 것인지 아니면 밖에서 사오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또 경영자가 제품 라인 폐지와 관련하여 어떤 점을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지, 경영자가 제품 배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사결정이란 우리가 의사결정에 대한 정의는 우리 관리회계뿐만 아니라 여러 경영학 각 분야에서 나오는 얘기죠. 의사결정이란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라는 거죠. 기업 경영자는 기업의 장단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 목표를 설정하죠. 기업은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신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성장 목표를 가져가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을 자가 제조하겠다. 아니면 외부 구입하겠다. 이런 대안을 모색을 하죠. 그리고 각 대안에 대해서 관련 원가 분석을 합니다. 관련 원가 분석은 대안일이 자가 제조인데 자가 제조일 때 늘어나는 수익은 얼마인지, 늘어나는 원가는 얼마인지, 그래서 늘어나는 이익이 얼마인지, 또 대안 2에 대해서도 외부 구입을 하면은 늘어나는 수입이 얼마고 원가가 얼마고, 그래서 이익이 얼마 늘어나는지, 그래서 양쪽을 비교해서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대안을 선택하니 자가 제조가 증분이익이 더 크다. 그러면은 대안 2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장기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경영자가 의사결정한 효과가 1년 이상 장기에 걸쳐서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주로 신규 투자 의사결정이 장기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투자 의사결정이라고 그러죠. 투자 의사결정을 자본 예산이라고도 합니다. 캐피탈 버제팅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런 투자 의사결정은 주로 재무관리에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장기 의사결정에서는 특히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캐시플로우를 계산해서 캐시플로우가 넷 캐시플로우라고 그러죠.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다 정리를 해서 그것이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현재 가치가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은 마이너스가 되느냐, 그 NPV라고 그러죠. NPV가 이익이 되는지 손실이 되는지를 따져서 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합니다. 자, 이 영역은 우리 관리 회계 영역이라기보다는 재무관리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길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커피 프린스 2호점을 새로 오픈하려고 하는데 뭘 고려해야 될까요? 이 오픈할 때 들어가는 각종 투자비와 오픈을 해서 매년 얻을 수 있는 캐시 인플로우를 비교를 해서 그 캐시 인플로우의 현재 가치화해서 net NPV, net present value죠. net present value, NPV를 계산해서 그것이 플러스가 되면은 이 커피
프린스 2호점을 개설을 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 관리에게서 공부해야 될 것은 단기 의사결정입니다. 예, 단기 의사결정은 경영자의 의사결정의 효과가 1년 이내, 비교적 짧은 기간 이내에 일어나는 것을 단기 의사결정이라고 그러죠. 주로 이 단기 의사결정은 주로 변동 원가와 관련된 의사결정. 따라서 단기 의사결정에는 그렇게 화폐의 시간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캐시 인 그리고 캐시 아웃 해서 캐시 인이 많으면은 그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어떤 특별한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를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그런 주문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수익과 늘어나는 원가 차이를 분석해서 바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관련 원가라는 게 있죠. 관련 원가, relevant cost는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로서 각 대안 간의 차이가 있는 미래 원가입니다. 이 계산에서 앞으로 더 어떠한 원가의 차이가 있는지 그 의사결정을 함과 하지 않음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원가. 그래서 차액 원가라고도 그러죠. differential cost. 이 관리 회계에서 관심 있는 영역은 이 차액 원가죠. 의사결정과 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차이 또는 대안 1과 대안 2의 원가 차이. 이 차액 원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비관련 원가란 irrelevant cost라고도 하죠. 각 대안 간에 차이가 없거나 이미 과거에 지출된 원가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매몰 비용, sunk cost죠. 우리가 투자 결정을 할 때 대표적인 sunk cost가 뭐냐면은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앞으로의 대안의 차이를 주지를 못합니다. 자, 관련 원가를 다시 보겠습니다. 미래에 기대되는 원가인데 이 대안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 특별 주문을 수락하면은 영업이익이 10억 원이고 특별 주문을 거절하면은 영업이익이 6억 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특별 주문을 수락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겠죠. 자, 총액 분석법과 증분 분석법이 있습니다. 관련 원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총액 분석법은 기업의 총 수익과 총 원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각 대안 중에서 가장 큰 이익을 나타내는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대안 A의 총 수익과 총 원가, 대안 B의 총 수익과 총 원가를 고려를 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증분 분석법은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변화하는 수익과 원가에만 관심을 갖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 의사결정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수익이 얼마고 이 의사결정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원가가 얼마다. 즉, 증분 수익과 증분 원가의 차액만 가지고 분석하는 거죠. 증분 분석법이라는 것은 증분이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증분수익 마이너스 증분원가 해가지고 결국 증분이익이 있느냐, 우리 회사 이익에 보탬이 되느냐, 이것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일회성 특별 주문 의사결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회성 특별 주문 의사결정을 고객이 요청한 경우에 대한 이를 수락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보통 일회성 특별 주문은 그것이 정상적인 원가보다도 정상적인 가격보다도 싼 가격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것을 수락을 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특별 지문을 수락할 수 있는 충분한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걸 고려를 해야 되죠. 즉 캐파, 우리가 생산 캐파가 충분한가? 이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 지문을 수락할 경우 발생하는 증분 수익이 증분 원가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가? 이 두 번째가 우리가 이 관리회계 우리가 다음에 다룰 문제죠. 증분 수익이 증분 원가를 커버하는가 충분히. 그리고 세 번째도 사실 중요하죠. 제가 기업에 있을 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별 지문 수락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매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사실 이것을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정상 가격으로 구매한 소비자가 이런 특별 지문을 수락함으로 해서 어떤 소비자는 정상적으로 샀고요. 어떤 소비자는 굉장히 싼 가격에 샀으면 정상 가격으로 산 소비자가 불만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또 특별 지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물건을 사간 그런 거래처는 다음에도 또 특별 지문을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장기적으로 가격 인하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특별 지문으로 어떤 받으면은 경쟁사도 똑같이 가격을 낮추려고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 경쟁사와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점점 이 상품에 대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인하 결정은 상당히 중요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특별 주문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사이클상 그 상품이 라이프 사이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를 들어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경우도 지금 갤럭시 S10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은 구 모델은 상당히 낮은 가격에 팔아서 해치워야 돼요. 구 모델이 많이 남아 있으면은 그 새 모델이 나올 때 구 모델은 영원히 재고로 쌓이게 돼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싸게 판 것보다도 훨씬 손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새 모델이 나올 때 구 모델을 좀 싼 가격이라도 처분을 해야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관리회계에서 볼 때는 이런 세 가지를 다 현재로 보는 상황이죠. 이제 기업에서는 이런 세 가지를 다 보지만 관리회계에서는 증분수익과 원가만 따집니다. 그래서 증분수익이 증분원가보다도 더 크면은 수락하고 반대가 될 경우에는 거절을 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스타커피는 커피를 제조하여 개당 3,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게 정상 판매 가격이죠. 주식회사 스타커피는 생산 능력은 매 기간마다 15,000개이며 현재 8,000개를 정상적인 판매 경로로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은 생산 능력이 15,000개고 현재 8,000개를 판매하면 7,000개 생산 여유가 있네요. 7,000개는 생산 여유가 있습니다. 커피 한 개를 제조하는데 발생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가 1,000원, 직접 노무 원가가 700원. 이 직접 재료 원가 1,000원과 직접 노무 원가 700원은 변동비죠. 변동비죠.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가 800원이다. 근데 제조 간접 원가 중에 변동 원가는 70%다. 즉 제조 간접 원가 중에서 560원만 변동비라는 거죠. 한 개 만드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제조 간접 원가 비용은 560원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회피 불가능한 고정 원가다는 거죠. 어느 날 A 회사가 주식회사 스타커피에 개당 2,000원에
2,500개의 커피를 특별 주문하였다. 자, 2,500개는 충분히 생산 캐파가 있는 거죠. 지금 아까 생산 여유 능력이 7,000개라고 그랬어요. 15,000개 캐파가 있고 현재 8,000개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니까 7,000개를 더 판매하니까 생산 캐파는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은 개당 2,000원에 수락하는 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는지 그걸 따져봐야 되죠. 특별 주문을 수락할 경우 운송료가 개당 100원이 추가 발생한다. 자, 요구사항이 특별 주문을 수락할 경우 영업이익은 어떠한 영향이 있겠는가? 그리고 유리한가? 수락하는 것이 유리한가? 거절하는 것이 유리한가? 만약에 특별 주문과 관련하여 받아야 될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이런 분석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표를 만들어요. 증분수익, 단위당 증분수익. 단위당 증분수익이 특별주문 개당 가격이 2,000원이니까 2,000원 곱하기 2,500개죠. 특별주문 수량이. 그러면 총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분 원가는 아까 변동 원가가 직접 재료 원가가 1,000원, 직접 노무 원가가 700원,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560원이었죠. 제조 간접 원가가 800원이었는데 560원이죠. 800원의 70%니까요. 그래서 560원입니다. 그리고 추가 운송료가 100원이 발생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각 곱하기 2,500개 하면은 직접 재료 원가가 250만원, 직접 노무 원가가 175만원,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140만원, 추가 운송료가 25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고정 원가는 여기서는 고려 요소가 아니죠. 고정 원가는 전혀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의사결정을 받고 받지 않고 특별 주문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고정 원가가 변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증분 원가는 개당 2,360원이고 이에 대한 총액은 590만원입니다. 증분 수익이 500만원인데 증분 원가가 59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안을 수락하면은 90만원이 오히려 손실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안을 수락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증분 원가가 증분 수익보다 더 크므로 이 안은 거절한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수락해야 회사에 이익을 가져오는가? 이 증분 원가가 개당 증분 원가가 2,360원이죠. 이 2,360원보다도 더 크게 커야 이득이 나는 거죠. 그래서 2,360원보다도 더 클 경우 이 안을 수락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거 변동 원가를 커버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많이 수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직접 노무 원가가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변동 원가가 아니에요. 이 노동법에 따라서 직원은 함부로 해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인건비 자체가 변동 원가가 아니라 고정 원가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계산에서 손실이 나지만은 수락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리회계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관리회계는 사실은 모든 가정을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죠. 특히 학생들이 할 때는 현실하고 달라서 뭐는
변동원가다 그러면 변동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변동원가를 명확히 구분해서 이렇게 손실이 나는 경우는 수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